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발명되고 인터넷이라는 게 보급이 됐죠. 그죠? 그 인터넷은 최근 20, 30년 동안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그 보급률이 굉장히 있었어요. 지금 인터넷 없이 살아갈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근데 유일하게 발전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은행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요즘에 은행 가서 계좌 하나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또 하나 송금하더라도 송금하려고 그러면은 뭐 공인인증서를 깔아야 된다는 등 뭐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과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근데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해외 송금 분야라는 거예요. 송금 분야. 자, 우리가 해외 송금할 때, 자, A라는 사람이 B라고 보내요. 송금을 보내고 해. 그럼 이 사람들은 바로 여기 원이고 여기 만약에 달러 생각해 보세요. 바로 원을 보낼 수가 있나요? 뭘로 바꿔야 돼? 달러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가 또 나가죠. 그 다음에 이 두 은행들은 스위프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송금 체계를 관장하는 어떤 플랫폼인데 여기서 각 은행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은행에 대한 코드를 줍니다. 코드. 그 코드가 있어야만, 여기도 코드가 있어야만이 이제 전송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전송업체들은 수수료를 받아. 여기도 수수료를 받아. 근데 이게 한 번이면 몰라. 중간에 여러 전송업체를 거치다 보니까 송금 수수료가 최저 6%에서 10%가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1억을 보내는데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낸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네, 이런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무역업자들, 기업 간의 송금 관계라는 거죠. 또 가는데도 금방 가나요? 이 컴퓨터가 전산장치가 잘 돼 있는 것도 3에서 5일이 걸려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송금 실패율이 4%가 항상 나옵니다. 실패율이. 이런 거를 리플이 딱 보고 나서 이거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 뭔가 혁신적인 국제거래관에서, 국제송금관에서 대형 은행 간의 비효율적이고 정말 불필요한 과정들을 싹 없애고 한 번에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리플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리플사는 바로 리플넷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해결 방법을 3가지를 처음에 제시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혹시 엑스커런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이제 리플에 대한 종합적인 공부입니다. 엑스커런트를 등장시켰고 두 번째 엑스비아.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세 번째가 엑스래피드. 이 3가지를 처음에 해결 방법으로 내는 거예요. 자, 엑스커런트는 뭐냐면 우리 송금할 때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3초면 가버려요. 송금 수수료도 기존의 그 시스템보다 60%가 절감이 돼. 굉장히 빨라. 실패율도 거의 없어. 지금 많은 은행들이 이 리플의 엑스커런트를 지금 이용을 합니다. 기존의 송금 시스템보다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은행들이 엑스커런트에서는 XRP를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은행들이 XRP를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기술은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급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엑스비아는 크게 언급이 안 돼서 설명 안 하지만 우리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쇼핑몰에서 쇼핑몰을 사고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엑스래피드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리플이 XRP가 한 개당 1,000만 원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엑스래피드가. 이 엑스래피드가 올해 이름을 뭘로 바뀌었냐면 ODL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혹시 ODL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분, ODL. 처음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떤 전문적인 용어,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기본만 딱 설명드릴게요. 자, ODL은 On Demand Liquidity. 우리나라 말로는 수요 유동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좀 어렵죠? 딱 전문적인 용어야. 수요 유동성. 쉽게 설명하면 내가 어떤 돈을 송금할 때 미리 돈을 준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끌어온다는 뜻이에요. 미리 돈을 갖다 준비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송금을 할 때
뒤에 있는 B은행은 항상 돈을 갖다 미리 예치해 놓는 그런 번거로움이 필요해요. 언제 이체될지도 모르는 돈을 갖다 예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ODL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 갖다 쓴다는 뜻이에요. 그게 수요 유동성이라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기존의 송금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자, 한국에 A라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부모님이고 자녀예요. 유학을 갔어. 그러면 부모님은 이 B한테 학비도 보내야 되고 생활비도 보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기존의 송금 시스템은 A가 어디를 가죠? 한국에 있는 은행을 가죠? 은행 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보낸다. 그럼 1,000만 원을 뭘로 바꾸죠? 예, 달러로 바꿔서 아까 말한 환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송금 업체를 거쳐서 결국은 B라는 은행에 가가지고 이 B라는 아이의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관계죠. 이때 수많은 송금 업체를 거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송금 수수료가 엄청나게 오르더라 이거죠. 이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야. 그리고 아까 말한 3일에서 5일 걸려. 늦죠? 수수료가 너무 비싸. 실패율도 많아. 이게 기존의 송금 시스템이야. 이거를 지금 누가 주관한다고요? 스위프트라는 단체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ODL은 자, 요즘에 이제 코인이 많이 나왔죠? 그 코인은 국경 간에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코인으로 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 역시 미국 사람이야. 자, 그럼 여기에 한국에 코인 거래소가 있어, 없어요? 네, 코인 거래소가 있고 미국에도 코인 거래소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업비트, 여기는 뭐 코인베이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어치를 뭐 리플을 사든 비트코인을 사든 이들은 사겠죠? 코인을 사가지고 P2P로 보내면 일로 와, 안 와? 코인 거래소로. 가죠? 그럼 온 다음에 이 B라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뭐 해야 돼?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어요? 트레이딩에서 팔아야죠? 네, 매도를 해야 돼. 매도를 해가지고 내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이 이 코인을 할 수 있는 과정이야.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 지금 리플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었는데 송금에 딱 오는 순간에는 이게 1,100원이 될 수도 있고 900원이 될 수가 있죠. 가격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의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뭐 99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1,010만 원이 들어올 수가 있다란 말이야. 그리고 이걸 또 트레이딩해서 또 팔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과정이 현재 코인 가지고 만드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런데 ODL은 그런 트레이딩 개념이 아니에요. 트레이딩 개념이 아니고 물론 여기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에 이 코인 거래소가 있는데 이 코인 거래소는 ODL 시스템을 장착한 제휴를 맺은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전송업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코인 거래소가. 그러면 우리는 몰라 그 기술적인 게. 여기 브릿지 역할이 XRP가 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전송이 실행되기 전에 이 B 은행 계좌에 100만 원어치 상당의 달러가 바로 그냥 확정이 돼버려. 컨펌이 돼버려 그냥. 이런 트레이딩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 과정은 이 기술로 우리는 모르지만 ODL은 기술이 그걸 한 번에 처리해버리는 게 ODL이에요. 환전할 필요가 없어요. 트레이딩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0만 원을 보내면 100만 원어치가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ODL이야. 엄청난 기술이죠. 올해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2달 전인가요?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ODL 전송로를 깔았다. SBI 저축은행에서 필리핀 코인 OH로. 그거 뉴스 보셨나요? 그 일주일 뒤에 바로 우리나라와 태국에 또 ODL 송금로가 열렸다. 또 최근에 중동에서 ODL 송금로가 열렸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사용해 보면은 안 할 사람이, 안 할 은행이 있을까요? 그 작년에 머니그램이라는 거 아시죠? 전 세계 정말 세 손가락에 드는 이 결제 시스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 그 머니그램 이거 사용하다가 갑자기 소송 걸리면서 탈퇴해버린 거죠. 근데 머니그램이 엄청 좋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 ODL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것이 채택이 되면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수료 많이 나오고 늦고 그러는데 다 이걸로 바뀌겠죠? 이거 3초면 가. 3초면. 그리고 XRP가 사용되는데 거래가 될 때마다 소각이 돼서 또 개수가 줄어. 가치가 올라가. 그리고 이 초당 트랜잭션 TPS가 초당 1,500개. 10분당 약 30만 건이 해결이 돼버려요. 비자 같은 경우는 10분당 한 12만 건이 해결이 된답니다. 30만 건이요.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리플이 정말 10,000달러 가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기술적인 부분은 몰라요.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우리가 카드를 결제하는데 우리가 중간 과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을 보유한 게 리플사야. 그리고 지금 소송 걸리면 막 다 죽을 텐데 소송 걸리고 말고 얘는 계속 그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는 게 리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송금 시장을 어떻게 됐다?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ODL 시스템이. 여러분 송금 시스템을 그동안 스위프트가 장악했었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외환 시장을 합니다. FX 시장이라 그래. 하루에 외환 시장에 거래되는 액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천조에서 8천조가 움직여. 자, 전 세계 은행 간에 송금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은행들은 다 스위프트의 코드를 받은 은행들이야. 그러면 이 은행과 은행 사이에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어, 안 됐어요? 다 있죠? 그 파이프라인에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달러가 움직이고 있어요. 달러가. 스위프트 체계에 의해서. 그런데 리플이 ODL을 발표했어. 그럼 이 스위프트의 체계를 완전히 뒤엎어서 혁신적인 기술이죠?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을 지금 뭘로,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바꾸냐면 ODL이라는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다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리플이 그동안. 그럼 ODL 이 파이프라인은 뭐가 움직인다고요? XRP가 움직여. 그럼 6천조와 8천조라는 시장에 XRP가 쓰인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드려볼게요. 전 세계에 수많은 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이 있고, 금 시장이 있고, 수많은 시장들이 있죠? 네. 그 수많은 시장 가운데 가장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뭘까요? 그게 바로 송금과 결제 시장입니다. 가장 큽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이거 장악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를 잡는 겁니다. 송금과 결제. 근데 리플은 이 송금 시스템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스위프트가 망하느냐? 최근에 뉴스 나왔죠. 리플이 스위프트와 제휴를 맺었다. 그러니까 리플의 기술을 스위프트에 제공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깔려있는 인프라를 그냥 자기네 기술로 그냥 접목만 시킨다는 거야. 다 이제 달러 대신에 뭘 사용한다? XRP를 사용한다는 것 뿐입니다. 스위프트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뉴스를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자, 송금시장 해결됐죠? 네, 거기다가 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장착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마트 컨트랙 많이 들어보셨죠? 똑똑한 계약, 현명한 계약. 그럼 어떤 코인이 딱 떠오르죠? 이더리움입니다. 어차피 지금 코인은 전 세계가 아직까지는 자산 개념으로 보는데 저는요, 시간이 지나면 코인들은 화폐의 기능을 갖는다고 저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결제가 되면 화폐 아닙니까? 맞죠? 지금은 자산 개념으로 보지만 내 흐름으로는 화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코인이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BTC. 여러분 BTC 그 비트코인에 그 블록체인 닷컴에 들어가서 혹시 백서 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8년 10월 31일 논문을 발표했죠? 그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 블록이 뭐라 그러지? 이름이? 제네시스야.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블록 크기가 어떻게 되고 컨펌이 얼마나 받고 이게 다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밟으니까 70 몇만 건이 컨펌이 돼 있어. 확인이 돼 있어. 가장 최근에 나온 블록을 딱 보니까 컨펌이 하나. 최근에 나온 거니까. 블록 크기가 얼마고 10메가바이트 10분당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끔 다 돼 있단 말이야. 어디서 어디로 이체가 되는지 다 나옵니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10분당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게 1메가바이트야. 10분에 2100건밖에 처리를 못해. 이거는 저 조그만 군 단위 은행에서 그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건수입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블록이 생성되면 작업 증명을 통해서 서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블록이 안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6개의 블록이 만들어져야만이 그 블록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과반수 인상으로. 그러면 한 블록당 10분이 만들어지면 6블록이면 몇 분이 걸리는 거죠? 60분, 1시간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서 커피 주문한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선 60분 기다릴 수 있어요? 화폐로서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비트코인은 뭐야? 그냥 최초의 코인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어요. 화폐로서는 절대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어떤 기술도 없어요. 이 비트코인 자체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보석같이 취급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이더리움은 뭐냐? 현재 시총 2위죠? 가장 확장성이 큰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가장 이렇게 확장이 커진 이유가 그 비탈릭 부테인이라는 사람이 2015년도에 바로 스마트 컨트랙을 발표합니다. 스마트 컨트랙. 자, 스마트 컨트랙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어요. 제가 질문해봐도 아시는 분들이 없어. 저걸 왜 똑똑한 게 아니라 그랬을까? 이 스마트 컨트랙을 딱 발표하면서 전 세계 기업 연합에서 채택한 게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전 세계 기업 연합에서. 그럼 스마트 컨트랙이 뭐냐?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당근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당근 마켓. 수많은 물건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 당근 마켓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플랫폼을 장착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가방을 하나 여기다 올려놨어. 그럼 이 당근 마켓은 위조 변조가 가능해요. 사진도 다시 찍을 수가 있고 뭐 가격도 다시 바꿀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더리움 체제에 딱 들어가면 그게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야. 블록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가방을 5만 원에 내놨어. A라는 사람이 판매. 그 B라는 사람이 5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뒤에 안쪽에 보니까 스크래치가 나버린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요? 여기 중재자가 있어 없어 지금? 우리 코인에 중재자가 없잖아요. 그죠? 중재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분쟁이 일어나 버려.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중재자가 없다면은 분명히 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5만 원이라는 가치를 이더리움화 시켜버리는 거야. 이더리움화 시켜가지고 결제를 하게끔 만들어. 그러면 얘가 가방을 보냈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더리움의 5만 원 가치가 이 디지털 가상 공간에 딱 떠 있어요. 얘도 확인할 수 있고 얘도 확인할 수 있어. 아직은 얘한테 안 가. 물건을 받았더라도. 얘가 오케이라고 했을 때 양쪽이 오케이가 됐을 때 이더리움 5만 원어치가 얘한테 간다는 게 이게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이게 중재자가 없어도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핵심기죠? 획기적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더리움으로 일반인이 바꿔서 한다는 게 쉬워요? 예, 좀 어렵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이기보다는 아까 말한 기업인들 있죠? 무역업자들 있죠? 막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받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냥 그래요. 물건을 보냈는데 개수가 맞지가 않다거나 뭐 하자 있는 물건이 있다거나 그러면 얘가 컨펌을 안 누를 거 아니야. 그럼 돈이 안 가. 근데 완벽하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 그 돈이 가는.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이야. 그래서 전 세계 기업연합에서 이걸 채택한 거야. 현재 확장성은 이더리움만한 코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리플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을 또 한 방에 해결해 버리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스파크 토큰입니다. 스파크 토큰 들어보셨죠? 작년 12월 12일 날 스냅샷 한 번에 사진을 쫙 찍는 거야. 그때 스냅샷 찍은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리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스파크 토큰을 거의 1대1 비율로 받고, 근데 최근에 송보드라는 토큰 받고, 그 다음에 NFT 토큰을 되는 엘리시안 토큰 받고, 에버노드, 뭐뭐 해서 5가지를 받아. 지금 내가 리플을 갖고 있으면 거의 5배 이상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축복이야, 축복. 근데 작년 12월 12일 날 그 플레어 네크사에서 스파크 토큰을 갖다 출시를 했는데 그 스파크 토큰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을 장착한 겁니다. 리플 사랑 제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더리움이 완전히 그쪽이 스마트 컨트랙에서는 대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있어. 또 최근에 에이다도 스마트 컨트랙 장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많은 코인들이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을 장착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뿌리 XRP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플레어 네트워크로 스파크 토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에버노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시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송보드가 나오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다 에어드랍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송보드는 뭐냐?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중간에 떴잖아요. 그죠? 요 금액을 또 보증해주는 공탁금 역할 해주는 게 필요해. 보증금 역할. 중재자가 없으니까.
그 보증금 역할을 해주는 게 송보드 토큰이야. 저 2달 전에 14,800개 받았어요. 제가 운 좋게 작년 12월 12일 날 약간 한 1, 20개 빠지는 10만 개를 갖고 있었거든요, 리플을. 그랬더니 스파크 토큰 이제 앞으로 10만 개 받아요, 제가. 근데 송보드 토큰이 14,800개가 들어왔더라고. 내년에 엘리시안 토큰이 나와요, 엘리시안. 이 엘리시안은 NFT 토큰이야. 이것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 만약에 직거래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할 필요가 없어. 이거 자체가 등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대체 불가 토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플은 아까 말한 송금 시장도 장악했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컨트랙도 지금 장착을 해가지고 위협을 하게 되고, 또 그 보증금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 금융의 안정화를 갖다가 꾀한다는 거야. 그 리플의 CEO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빵형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야. 금융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고 정확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의 안정화, 신속화를 동시에 지금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 끊임없이. 이 송보드 토큰 절대 버리면 안 돼요. 150억 개가 발행하는데 앞으로 이게 본격화되잖아요. 엄청나게 쓰임이 있습니다. 저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팔지 않습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이 뭔지 이해되셨나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셨죠? 아직 이해 안 되셨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올해 우리의 또 가슴을 흥분시키는 게 또 발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5번째. XPOP. 들어보신 분, XPOP. 처음 들으세요? 자, 이거는 뭐 전문용어로는 뭐 지불, 증명,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한 ODL이나 스마트 컨트랙 이런 것들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이 있는 곳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XPOP는 인터넷이 없는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을 다 장악했다는 게 리플의 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찰서 옆에 있는 커피 자판기에 그냥 QR코드 갖다 대면 결제가 돼버려. 버스 스탠드에 딱 대면 결제가 돼버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매 결제 시장까지 장악해버리는 거야. 소매 결제 시장. 커다란 그 송금 시장뿐만 아니라 소매 결제 시장까지 장악한다는 게 리플의 꿈이에요. 이미 출시가 돼버렸어. 놀랍지 않아요? 아까 내가 그랬죠. 가장 큰 시장은 송금 시장과 결제 시장이라고. 바로 ODL과 이 XPOP가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금융 혜택을 못 받습니다. 통장도 못 만들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냥 갖다 대면 돼 그냥. 스마트폰끼리 부딪히면 결제가 돼버려. 편리해요 안 편리해요? 뭐 바꿔가지고 환전하고 뭐 트레이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빠르고 편리해야 돼. 정확해야 돼. 그게 리플이 추구하는 겁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10,000 충분히 가고도 남아. 저는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한테 충격을 주는 게 최근에 또 뭐가 나왔죠? 6번째. 바로 XUMM. 네덜란드. 줌이라는 지갑을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채택을 해서 법정화폐와 리플을 바로 즉시 교환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다 마련했다는 거예요. 등록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을 갖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 없애려고 하는 나라야. 근데 그 나라에서 리플 기술이라고 하는 이 XM 줌이라는 지갑을 갖다가 중앙은행에서 등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냥 앱에서 이거 깔아. 뱅킹 앱이야. 리플 기반의 뱅킹 앱. 그럼 깔아가지고 거기서 리플과 네덜란드 법정화폐가 그 자리에서 교환이 돼버려. 그냥 바꿀 수 있어. 법정화폐를. 무슨 말 알겠어요? 또 거기서 그 지갑에서 송금도 돼. 네덜란드 미국에 있는 자식한테 바로 송금이 돼버려. 무슨 말 이해되세요? 또 거래소 기능까지 있어. 사고 파는 기능까지 다 돼버려. 그 지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여기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네덜란드 인구가 1,700만 명이죠? 1,700만 명이 이거 편하면 쓸까 안 쓸까? 자기네 법정화폐도 담을 수 있고 리플도 담을 수 있어. 리플은 계속 올라가. 언제든지 결제가 돼버려. 편하게.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이 금융을 주도하는 나라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예요. 그럼 네덜란드로 인해서 유럽에 이게 퍼질까 안 퍼질까요?
유럽 인구가 8억 명이라고 보면은 순식간에 퍼지겠죠? 그 다음에 미국, 아시아로 안 퍼질까요? 너무나 쓰고 편리하거든. 그 지갑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순식간에 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XRP가 사용되기 때문에 XRP의 가치는 뭐 불을 본 듯 뻔하다는 얘기죠. 자, 이 줌이라는 것이 네덜란드에 시작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자본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 그랬죠? 바로 청어라는 걸로 시작한 네덜란드 시작됐다 그랬죠? 그죠? 자본주의 거기서 잉태돼가지고 주식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중앙은행이 만들어져서 자본주의가 싹 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지금 왜 하필이 이 리플이 줌이라는 것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을까요? 그것도 막 극렬히 반대하는 나라에서 뭔가 시사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 새로운 금융이 시작한 것처럼 이 리플이라는 코인도 새로운 금융의 시작을 네덜란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 쫙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줌에 대한 공부 좀 많이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7번째. 아까 제가 XRP는 한 개당 얼마로 돼 있다고요? 네, $10,000로 설계되어졌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안 믿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얘기 쭉 들어보니까 보니까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네라는 어떤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왜 리플은 한 개당 $10,000로 설계되었는지 제가 2년 전에 그 리플 공동 창업자의 그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칼럼을 봤는데 그때 거기에 리플이 한 개당 $10,000로 설계되었는데 그 근본 기인은 어디 시작되느냐? 미국 부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칼럼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자닛 옐런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옐런이 누구죠?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자, 재무부 장관이 뭘 얘기했냐면 9월 12일 날 미국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을 촉구했다라는 거야. 부채 한도. 많은 사람이 부채를 갖다가 빚을 지잖아요. 근데 한도로 정해놔서 더 이상 빚지 못하게. 근데 이걸 딱 막아놓으니까 나라가 정부 재정 자금이 고갈이 돼버려.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디폴트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도를 풀어줘야 돼! 해가지고 촉구한 내용이야. 한번 얘기 읽어볼까요? 조금씩.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 부채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향, 올려달라는 거죠. 옐런은 30일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미국은 제때 빚을 완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 회백서를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랬어요. 그게 사실 어제 12월 15일 날 이것이 결정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미국 기득권자들이 이거를 그냥 디폴트로 되니까 내버려 둘까요? 뭔가 새로운 방향,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까요? 만들겠죠? 자, 의회에서 통과시킬 겁니다. 이거 아마. 상원의원에. 뭐 어떤 유튜버들은 어저께 통과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자, 그러면 세계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채 그 한번 시계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보시 이거 미국 세계 부채 시계라는 뜻이거든요. 부채 시계, 빚을 만드는 시계인데, 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빚이 약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8조 3천억 달러야. 그죠? 근데 GDP는 15조야. 그나마 중국은 괜찮아. GDP가 높으니까.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빚이 15조인데 GDP는 5조야. 굉장히 심각해요. 그죠? 그 다음에 독일 쭉 보고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 여기 보세요. 29조 달러가 넘었죠. 근데 GDP는 23조 달러야. 완전히 지금 위기 상태야. 그래서 상향 조정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카드 이거 돌려막기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라는 거야. 그냥 상향해달라고 지금 촉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 빚쟁이인 거야. 디폴트 상태란 말이야. 아주 심각한 문제. 또 우리나라는 빚이 8천억 달러인데 GDP는 1조 7천억 달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 우리나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빚의 근거에서 2019년 4월 7일 날 미국의 유명한 비평가 마크 필립스라는 사람이 예언한 게 있는데 기가 막히게 들어맞고 있어요 지금.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마크 필립스 세계 준비통화. 자, 이게 2019년 4월 7일 날 그 논문을 게재한 건데 XRP는 세계 예비 통화가 될 것이다. 첫 번째, XRP는 세계 기준 통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발표를 2019년도에. 그러면서 리플의 공식 트윗은 ODA는 아직 최고의 한 해를 보냈고 아직 11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3분기 이후 리플렛을 통한 거래는 2배로 증가했으며 2020년 기준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ODA 거래는 3분기의 네트 전체 총달러 거래량의 25%를 차지합니다. 하면서 쭉 나오는데 계속 한번 올려보세요. 더 올리세요. 계속.
나중에 여러분들 그 구글에 들어가서 이거 치면 다 나오니까 지금 시간 상태가 다 설명 못 하잖아요. 꼭 읽어봐 주시고 핵심만 좀 읽어볼게요. 계속 올리세요. 새로운 글 나올 때. 여기서 잠깐만요. 자, 미국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나오죠? 그죠? 자,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빚진 공공부채 금액은 이제 22조 달러가 넘습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이며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계속 지출하고 세금 수입은 계속 감소합니다. NPR, 그러니까 방송 매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붐 이후 두 번째로 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간 적자를 쌓고 1940년대 이후로 볼 수 없는 비율로 국가 부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좀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CBO 보고서가 나오죠. CBO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미국은 28조 7조 달러, 28.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정부가 정부 내 보증에 5.5조 달러를 부채에 추가한 것이다. 그랬는데, 자, CBO 보고서는 2029년도에 거의 29조 달러에 육박하고, 그때는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다고,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2021년도에 이미 28조 7천억 달러가 빚이 돼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왜? 팬데믹이 8, 9년을 앞당겨버린 겁니다. 팬데믹이.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2029년도에 29조 달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앞당겨버린 거야. 작년에 미국에서 2.2조 달러 양적 완화한 거 뉴스 보셨죠? 근데 2.2조가 아닙니다. 그 중에 2.2조 중에 1조 7천억 달러는 양적 완화지만 5천억 달러는 기업들에게 부채로 준 거예요. 부채. 근데 그 5천억 달러 담보로 해서 4조 달러를 더 찍어내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건 여러분이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총 5조 7천억 달러가 발행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28조, 29조 달러 육박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어.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정부에서. 2019년 4월 달에 그 마크 필립 사람이 이제 올려보세요. 어떻게 예언하는지. 자, XRP의 확장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성 당시 총 1000억 개의 XRP가 생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만들 수 없으므로 자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됩니다. 딱 1000억 개로 고정됐으니까요. XRP 중 일부가 소실되거나 손실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XRP는 당 1만 달러 가치로 1000억 XRP가 총 가치에서, 자, 이게 1조가 아니라 1000조 달러입니다. 1000조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XRP가 10,000달러면은 1000억 개면은 1000조 달러가 돼버려요. 1000조 달러가. 자, 이 XRP는 매우 유동적이고 거래 및 결제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사용하는 것도 저렴합니다. 보내는데요, 0.0001 XRP밖에 안 들어가. 3초면 가. 그래서 사실상의 준비 통화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화폐 통화로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 이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여러 통화 및 지불 네트워크에서 쉽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ODL이나 XPOP 다 이거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정치인, 비정부기구, 주요 금융기관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XRP는 세계의 준비 통화가 될 것이며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2019년 2년 전에.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달러라든지 기존의 화폐, 법정 화폐 있죠? 그거를 평가절하지 않고, 왜? 새로 발행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 않고 부채 위기를 해결할 것입니다. 부채 위기를. 미국 정부 및 기타 정부는 매우 낮은 OTC 요율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리플이 이 모든 빚을 해결하려면은 미국에서 달러를 대신할 만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가만히 FRB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ODL이나 뭐 XPOP나 엑스줌이나 이런 걸 보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거든.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지금 FRB가 가장 먼저 이 논문을 먼저 살펴봤답니다. 그 관찰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OTC 시장, 장외거래라면 장외거래. 거래소에서 사들이게 되면은 폭등하죠. 그럼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외거래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리플이 익명의 지갑으로 지금 이체되고 있다는 거, 뉴스에. 그리고 리플 레저 원장에서 계속 익명의 지갑으로 옮겨가요. 막 1억 5천만 개, 막 몇천만 개. 어디로? FRB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FRB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잡고 있죠? 자, 새로운 이제 달러가 붕괴됩니다. 그럼 새로운 화폐가 됐을 때 그 주도권을 또 잡으려고 해, 안 해요? 하겠죠? 그럼 여러분,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코인이 뭡니까? 리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뻗어나가는 이 기술력이 엄청나게 대단해. 근데 지금 발표하면은 엄청 폭등해. 그럼 자기네가 일정량을 확보를 못 해. FRB는 자기네가 30%에서 40% 확보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왜? 30에서 40%를 갖고 있어야만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이것은 미국 행정부, IMF 및 세계은행이 리플랩스, 엑스레피드 또는 이게 ODL입니다. XRP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파트너십, 생산거래 등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흐름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이 15개월 이상 낮은 가격으로 매우 안정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00억 개가 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0 갔을 때 그 $10,000 1000만을, 1000조 달러를 75억으로 나누면은 13.3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75억 명이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13.3개 정도 리플을 갖게 돼. 그럼 13.3개가 만약에 $10,000 1000만 원이라면 약 얼마죠? 한 1억 3,3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황당무계한 일은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1억 3천만 원 정도를 갖고 있다라 리플로. 이상한 거란 말이야. 이걸 추구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빚을 해결해. 근데 전 세계 빚이 지금 얼마냐면요. 244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빚 합한 게. 그리고 전 세계 GDP를 총 합한 게 88조 달러야. 이걸 합하면 어떻게 되죠? 332조 달러야. 자, 리플이 1000조 달러라 그랬죠? 이거 커버해요, 못해요? 커버할 수 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게 리플이에요. 자, 점점 1만 달러까지 간다는 믿음이 점점 확실해집니까, 여러분들? 예. 확실해져요? 예. 제가 한 사람밖에 못해요. 예. 여덟 번째. 자, 리플이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또 갖는 분야가 어디냐면 바로 CBDC 부분입니다. CBDC와 XRP. CBDC가 뭐예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한마디로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 지폐를 대신하는 걸 CBDC라 그래요. 가장 먼저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전 세계가 CBDC를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어차피 디지털 화폐로 가는 시대니까 언제까지 종이 지폐 쓸 거야? 여러분들 혹시 호주머니에 종이 지폐 갖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갖고 다니시는 분은 아직까지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계신 분이거든. 어차피 추세야. 근데 이 CBDC가 각 나라별로 만들죠. 그럼 이 CBDC가 각 나라의 법정 통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이 지폐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정부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위조 지폐라든지 또는 자금 세탁이 이런 불법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또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중지불의 문제입니다. 이중지불. 이게 가장 심각해요. 그리고 붙여넣기가 가능해, 이거는. 맞아, 안 그래요? 디지털은. 이게 금융의 안정성을 깨트려버리거든.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가 고민을 하고 있어, 지금. CBDC를 만들어 놓고도 발표를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FRB 의장인 파월 의장이 조만간 미국 CBDC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거의 다 준비가 끝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보고서 안에 리플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주목해 주세요. 그런데 이 이중지불이나 붙여넣기 이런 가장 심각한 문제를 리플사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해버려. 한 방에. 그럼 각 나라들이 이 리플의 그 기술을 갖다가 눈독을 들여 안 들여요? 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각 나라의 법정 통화를 갖다가 완전히 또 장악해버려, 그냥. 리플사 자체가. 여러분,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프로젝트 중에서. 아까 말한 여기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리플로 다 바뀌어요, 그 플랫폼 자체가. 송금과 결제시장 다 장악해버리고 자산적 거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관계는 다 리플이 다 관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게 뭡니까? 코인이에요? 증권이에요? 돈이에요? 그냥 돈입니다. 사실 돈이에요. 리플 자체. 그래서 SEC가 뭐 증권, 미증권 등록해가지고 소송 걸었지만 증권도 아닐 수도 있고 코인 아닐 수도 있어. 그냥 통화야, 통화. 세계에 다 통용되는 통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 못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첨예한 부분이 이제 SEC와 소송 문제 있죠? 소송 문제. 이걸 또 언급을 해야 돼. 자, 작년 12월 22일 날 뜬금없이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버렸죠, 재판.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SEC가 리플을 소송 건 것은 우리에게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호재입니다. 호재라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악재 손 들어보세요. 아, 이 강의를 들으니까 호재로 느껴지는 거야. 강의를 안 들은 분들은 다 악재로 여깁니다. 저도 작년에 딱 됐을 때는 악재로 여겼었어.
근데 올해 일어날 보니까 아 이거 우리를 위해서 호재구나. 이거 호재구나 걸 깨달았어요. 어차피 이 금융 유대인들은 FRB도 장악하고 있고 SE도 장악하고 있고 모든 금융기관을 장악하는 게 유대인 금융기관들이 금융 세력들이란 말이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러면 이 소송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해결돼야 안 돼요. 3주 전인가요?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내년에 이 소송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결국은 뭐냐? 지금 FRB가 XRP를 갖다 지금 매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30에서 40% 매집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된 거야. 이때까지 이 매집이 끝날 때까지 SE 소송을 도구로 해가지고 FRP, 즉 XRP 가격은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사야 돼. 매집을 해. 아까 얘가 그랬죠 코인 이슈가. 불평하지 말라고. 공부가 하게 되면 떨어지면 매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얘네가 고맙게도 지금 리플 가격을 계속 눌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 ETF도 3년 전부터 계속 회자됐죠. 많은 유튜버들이 오래 될 것이다. 이제 19년 되니까 또 19년 될 것이다. 20년 되니까 20년 될 것이다 막 그랬어. 나도 그랬어. 2020년 말에 이 소송이 딱 걸리고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혼자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바로 리플과 이 매집, 이 FRB가 이 XRP를 매집하는 것과 다 연관되어 있구나 걸 깨달았어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ETF 승인과 SEC 소송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틀림없을 겁니다. 얘네들이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 30% 40%가 딱 매집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FRB를 발표합니다. 앞으로 모든 CBDC와 연관된 모든 결제라든지 이 금융시장에서 자금 결제는 리플 XRP로 한다라고 발표해버려. 그러면 이 코인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폭등해버려. 그 폭등한 차익으로 미국은 부채를 한 번에 한 방에 해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하에 만들어진 게 리플이에요. 미국 가지고 있는 부채, 이 리플 하나로 다 해결돼버려요. 그냥.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 나와서 들으면 되죠? 저는 이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초비상 속에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있는 그 강의들은 몇 번씩 했기 때문에 금방 준비가 돼. 근데 이 강의나 뭐 자본주의 시작이나 FRB 이런 거는 최근에 공부한 거예요. 그럼 한 번 여기서 말하지 않는 이상 나도 머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또 보고 입으로 되뇌어가면서 강의를 하는 거야.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책이나 강의 자료 갖고 와서 보고하죠. 저 지금까지 7강 하는 동안 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머리가 천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판서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100%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강의 못합니다.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 사장님이 이거는 1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다는 거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 100만 원 이상의 가치 맞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냥 아낌없이 드리는 거잖아. 아, 제가 자꾸 딴 데로 가버렸네. 자, 이 소송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들 아까 내가 말한 SEC 위원들이나 FRB 위원들은 다 유대 금융자본가들이 다 주축된다 그랬죠? 네. 그럼 이 유대 금융자본가들이 아까 리플로 진짜 밀어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XRP. 왜 이름을 리플 XRP로 이름을 지었는지 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X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12월 25일 되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그죠? 크라이스트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이거 크리스마스 대신에 엑스마스 써요, 안 써요? 네, X는 구원자라는 뜻합니다. 그 다음에 R. 이 R은 R-E-S-U-R-R-E-C-T-I-O-N. 리저렉션, 부활이라는 뜻이야, 부활. 부활, 리저렉션. P는 뭐냐? P-H-O-E-N-I-X. 피닉스. 불사조. 불사조는요, 이 피닉스는 마지막 죽을 때 불에 뛰어들어요. 그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금 살아나서 부활하죠? 이게 바로 피닉스의 속성이야.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로스차일드 로고 한번 띄워주실까요?
전 세계 금융을 쥐고 피력하는 로스차일드 로고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화살촉 5개가 있죠? 왜? 로스차일드는 5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이으니까 X자가 만들어요. 리플 로고가 똑같아요. 요렇게 연결한 겁니다. 음모설일지는 모르지만 꽤나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결국 XRP 뒤에는 FRB가 있고 SEC가 있고 모든 금융자본가들이 뒤에 있다는 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더군다나 작년서부터 올해 그 유튜브에서 많이 떠돌던 뇌피셜이 하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 XRP는 예수님과 견주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이 떠돌았어.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오케이. 모르시는 분에게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은 베들렘이라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리플도 처음에는 2원, 3원, 끼케야 100원, 200원 초라한 가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막 몇만 원 올라갈 때 지금까지까지 1,000원이라는 초라한 가격으로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침례받고 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맞죠? 리플이 2017년에서 18년에 4,925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야, 리플이 네 코인의 왕이 될 거라고.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잡혀서 재판을 받죠. 그리고 죽어요. 자, 리플도 지금 SEC로부터 지금 소송을 당했죠. 소송을 당했으니까 859원까지 갔던 리플이 157원까지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완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던져버리고 리플을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다 던져버렸다는 사실. 이게 사망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했죠? 부활했어. 리저렉션. 그 리플도 결과는 이것이 맞다면은 소송에서 승리한다, 안 한다? 승리해서 부활한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과 같다 그러면 예수님 3일 만에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죠? 리플도 2019년 12월 말에 소송돼서 2020년, 21년째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 3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른비 성령을 내려주죠. 그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겁을 내. 나도 언제 잡혀가 죽을지 모르니까 겁을 냈는데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를 가지고 그 당시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전 세계를 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1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리플도 똑같다 그러면 소송이 끝난 이후에 모든 거래소들이 뭘로 장착이 될까요? ODL로 장착이 되고 XPOP로 장착이 되고 줌으로 장착이 됨으로써 전 세계에 퍼져나갈까 안 나갈까요? 제1의 코인이 돼 안 돼? 코인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제 사견은 그래요. 동감하십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소송 문제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조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매집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최소한 10,000개를 가지라 그랬죠? 근데 10,000개가 작은 것 같지만 앞으로 2, 3년 지나잖아요? 이제는 그때는 10,000개 만들기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그 플로리다 청년이 채굴을 10,000개를 해가지고 피자 사 먹었죠? 그때 쓸모없던 가치가 지금 10,000개 음식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천억, 7천억이 돼버려요. 제가 2015년도에 강의하면서 그때 비트코인이 한 20만 원 갈 때 했었어요. 앞으로 비트코인 1억 갑니다 그랬더니 다 안 믿었어.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근데 1억 가야 안 가요 지금? 최근에 8천 얼마까지 갔죠? 그 리플이 지금 1,000원대야. 근데 앞으로 $10,000, 1,000만 원 간대.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잖아요. 더군다나 그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대단해 지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요. 이 리플은 계속 놀라운 일이야 그냥. 올해 11월 9일에서 10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리플사에서. 바로 스웰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리플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스웰입니다. 각지의 금융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어떤 토론하는 단체인데 여기에서 핵폭탄 같은 뉴스가 발표됩니다. 뭐죠 그게? 바로 유동성 허브를 발표했어요. 유동성 허브. 들어보셨나요? 네. 이 유동성 허브가 한마디로 그냥 총결산이라고 보시면 돼. 지금 어떤 코인도 리플만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결제든 송금이든.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야 지금까지 리플렛에서 이 마당에서 노는 것은 XRP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에서 야 니네 기술을 우리 같이 들어와서 같이 놀자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리플이 갖고 있는 단점 수수료가 비싸고 번거로운 부분을
리플이 딱 장착되면 한순간 또 해결돼 버리잖아요. 야, 너네 기술 와서 같이 놀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갈링하우스가 뭐 그럴 필요 없어. 니들이 와. 우리 시스템으로 와. 어떤 코인이든 또는 각 나라의 CBDC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xrp.ethereum 이런 사이트가 돼버리고 xrp.bitcoin, xrp.cbdc, xrp.kr 원화, xrp.us 달러 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모든 송금 결제 시스템에 다 뭐가 들어간다? XRP 기술이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금융시장 어떻게 하겠다? 이제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수 주세요. 크게 한번. 이거 완전히 핵폭탄급 뉴스입니다. 핵폭탄급. 놀랍죠,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리플이 전 모든 세계 통화로 쓰인다면은 미래의 기축 통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히 믿습니까?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지폐를 사용하는 이 당시의 금융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각 나라, 자, 여기 원화를 쓰는 우리나라가 있고, 위안화를 쓰는 중국이 있고, 엔화를 쓰는 나라가 있고, 태국에 밧을 쓰는 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페소를 쓰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있죠? 어떤 나라? 뭐, 베트남 동을 쓰는 나라, 여러 나라 있겠죠? 응? 아, 파운드, 그래. 영국에 파운드가 있다 쳐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기축통화가 달러가 있었죠? 그러면, 만약에 베트남에서 동을 쓰는 나라가, 만약에 멕시코를 놀러 가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먼저? 외환은행에서 달러로 바꾸는 환전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모든 나라가 어디로 딴 데로 이동하거나 결제할 때는 다 달러라는 것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들은 환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어딜 가든지 달러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기축통화인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것이 코인 시대로 열렸어, 이제 코인 시대. 자,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여기 뭐 에이다가 있고, 뭐 이더리움이 있고, 비트코인 있고, 쭉 있고, 여기 CBDC가 있고, 원에 다 있어. 그런데 주밀한 지갑에서 딱 들어가면은 다 뭘로 바꿀 수가 있다? XRP로 바꿀 수가 있어. XRP가 뭐야? 기축통화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각 나라의 법정 앞에 교환이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이게 기축통화지 뭐가 기축통화예요? 여기서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진짜로. 이런 거를 알지인데 제가 다른 코인에 관심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물류사업에 관심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시장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자꾸 뭐 수험 코인이 어떻고 무슨 코인이 갖다 주면은 제가 귀에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10억, 100억 벌 때까지 저는 리플만 생각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오는 만큼은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리플에 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저 지금 리플 20만 개, 21만 개 만들었어요. 만약에 10만 원, 내년에 10만 원 가면 저 210억 벌어요. 그럼 집에서 편히 놀 수 있죠? 예. 근데 여기 내가 맨날 같이 시간 하루 종일 투자하고 차 기름값 버려가면서 톨게이트 버려가면서 점심값 버려가면서 여기 오는 이유가 뭘까요? 강설이 한 번도 안 받으면서. 저를 위해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테헤란 노예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 다친 가슴, 마음의 상처를 제가 한 방에 그냥 10억이든 100억 벌어서 다 정말 치유시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요. 정말 이 순수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제가 단 10원이라도 여러분들 어떤 강세를 받는다 그러면 저 이거 안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제가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이 코인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 코인판 시장은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의 돈을 가져다가 기다리는 자에게 가져다주는 게임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리플이 떨어지고 얼마 이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년에 이 모든 소송이나 모든 것이 해결될 때 10만 원은 만약에 $10,000을 간다 그러면 10만 원은 금방 갈까요? 안 갈까요? 빠르면 내년 6월에서 9월, 늦으면 2024년 초에는 반드시 10만 원은 가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면 100만 원도 가. 또 1000만 원도 가. 물론 그 1000만 원은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정도는 걸리겠죠.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식에게 뭔가 물려주고 싶어. 그럼 자식을 위해서 갖고 가. 10,000개만 갖고 있어도요. 100만 원이면 100억이고 1000만 원이면 100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청 높여서 강의하고 또 왜 여러분들 리플을 많이 확보하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예.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7개 강의한 모든 걸 총 압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금융위기가 뭐고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지금 너무나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인플레이션 효과가 지금 엄청 일어나고 있죠. 내년과 후년쯤에 이제 대금융위기가 옵니다. 부동산이 붕괴돼 버립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그냥 피해자로서 남았지만 이제 알잖아. 위기는 곧 기회를 동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잡는지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고, 한 30분 얘기하고, 나머지 30분은 앞으로 우리 이 모임이 이름이 뭐죠? DAIA죠? 다이아. 이 모임이 앞으로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갖고 나갈 것인지 제가 청사진을 그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그 시간은 황당한 소리 들을 수 있지만 그 시간 30분만큼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강의 마치겠습니다.